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재배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어 농업기술센터에서 20년 이상 과수 업무를 보고 작년 6월에 기술보급과정으로 퇴직하고 현재 과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상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다니시도 못하고 불편이 많으시죠. 그래도 전 국민이 겪고 있고 농업은 타 직종보다 영향이 덜 받는다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지으셨나요? 이 겨울 영농교육을 위해 무엇을 말씀드리면 가장 좋겠습니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씀드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더 잘 이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세 판단과 전지정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과농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그리고 수세 판단 기준과 방법 전지정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과농사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과수가 지금 현재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현재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상이 가장 많은 변수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재해가 없는 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지금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는 FTA 갱신 가온 지원이라든지 밀식 재배가 증가하여 수량은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재배 지역이 급격하게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전통 과일로서 지금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대 과일들이 수입되고 있고 그 소비 선호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가격의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매장 제일 앞에 이렇게 아열대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겨울 사과와 대체 과일로서 이렇게 딸기라든지 토마토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젊은 주부라든지 아이들은 이렇게 딸기라든지 토마토가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 사과가 소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올해 생산 현황이나 전망을 보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33,500헥타로서 약 5.8% 정도 증가되고 있고 수량 또한 47만 5천 톤으로 15%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은 보면 착색이라든지 당도, 비대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이 현실이지만은 평년 대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숙기의 기상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농가별로도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착색이라든지 후기 비대 등의 많은 차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가격 동향은 추석 사과인 홍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소비가 정체되어 가락이 많이 하락되어 상당히 후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염려가 많이 상당히 되었습니다만은 홍로 이후에 출하되는 양왕이라든지 가몽, 신화동 골드라는 품종들이 매우 좋은 가격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초기에 출하되는 후지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은 가격을 해왔습니다. 전년도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평균적으로 안동, 가락동, 안동 농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으로 보면은 평균 지금 현재 15,000원 전후가 가격이 하락되어 향후에 가격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실정입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감소한 주 원인은 면적은 계속 증가되는데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아마 기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착과기에, 개화기에 저온 서리 피해라든지 사과가 한참 비대하는 8, 9월 달에 많은 강우량이라든지 강우량을 통한 일조 부족 그리고 고온에 의해 따라서 생산량의 증감이 많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상에 의해서 병해충 발생, 특히 탄저병이라든지 갈색무늬병에 의해서 생산량 증감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기상이 불리할수록 기술순이 높아야 되고 생산 비용도 높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성 지역 같은 것이 사과의 주산대지이지만은 지역적으로 기상적으로 또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수량이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마땅한 대체 작목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과는 기상적 기후적으로 재배가 안 될 때까지 어차피 계속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1년도의 기상적 특징은 개화기에는 전년보다 굉장히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굉장히 과다한 낙엽이 많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결실은 그렇게 양호했습니다. 물론 꽃의 질이라든지 초기 결실이라든지 초기 비대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나마 결실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지적으로 저온 피해가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고 생육 중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갈색무늬병이라든지 탄저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초의 짧은 장마와 그 이후에 한 달간의 고온 건조가 지속되었고 특히 또 8월 달에는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은 20일간의 비가 왔었기 때문에 햇빛량이 많이 부족해서 후기 비대가 많이 지연되고 응애 발생가 또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생육기 후반기인 성숙기, 착색기, 후기 비대 시기에 높은 온도와 강우가 많아 일조 부족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특히 성숙기에는 10월달, 9월달에 작년 대비해서 무려 온도가 7도씨나 상승이 되어 고온은 착색 지연이라든지 비대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강우량 또 보면은 9월 달에 125mm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강우량이 내렸지만은 상순에만 내렸고 올 같은 경우에는 125mm 정도 되는 강우량은 많은 비는 아니지만은 상순, 중순, 하순에 연속해서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일조량이 한 60시간 이상 부족하여 착색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개화기 전후에서 이렇게 저온 서리 피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온소 피해가 결국 온다라면은 이렇게 미세살수라든지 방사팬 그리고 이렇게 연소법에 의해서 재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전부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술은 적지를 잘 선택하는 기술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기술 수준을 높이는 기술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갈색 무늬병이 이렇게 재작년 같은 경우 심하게 발생되어 수량이 굉장히 급감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또한 홍로 같은 경우는 탄저병도 재작년에 많이 발생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이 화상병, 신종끝이 검게 발생하면서 마르는 현상, 그리고 육아에 이렇게 진물이 나면서 꽃에 이렇게 병이 일어나는 증상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물 검역병인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이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전부터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한 650헥타에 1150농가가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사과의 65% 정도를 점유하는 경북 지역에서 안동이나 영주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과 산업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상병의 주요 감염 경로는 결국 월동한 병원균이 빗물이라든지 곤충 그리고 우리가 전정 시에 전정가위 등 이 작업도구에 의해서 이동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화상병이 확진 시에는 10일 내에 매몰 처분해야 하고 또한 3년 동안은 기주식물 즉 복숭아라든지 자두 또한 기주식물이 되기 때문에 기주식물이 재배가 금지가 됩니다. 가장 손쉬운 예방법은 결국은 농기자재, 전정가위라든지 이것을 알코올에 소독하고 70% 알코올에 소독하고 락스 1%에게 5분간 소독하는 방법, 또 화상병 발생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최대한 전정 작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 기술이 상당히 적용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외국 사과 재배 선진국은 대부분 생산 기술,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기세 모형의 방치형으로 대부분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재배되어 농가들이 재배 기술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밀식 가온의 모델이 되었던 유로10 세장 방추형이나 또한 그 시기에 같이 도입되어 가지고 확산되고 있는 나리따형 1세장 방추형 그리고 하재계 전정 방법이라든지 지금 문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반 대목에 적용하는 구로다식 재배 기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 제식거리가 60에서 1m 20 정도 거리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또한 같은 밀식형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주 품종인 후지는 수세가 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축에서 여러 가지의 주간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다축형 재배 방식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재배 방법이 대세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재배 방법이 다 옳다 나쁘다를 따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한 방법에 대한 재배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서 한다라면은 모두가 옳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재배 방식에서 원주의 기술 수준 자기가 한테 맞는 방식을 택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적용시키면은 최소한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옛날식 재배 방법이 이런 변칙 주관형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여기에 맞는 생리 이론과 기초적인 재배 기술을 습득하여 충분하게 큰 가지를 띠내고
햇빛을 충분하게 들이면은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단지 이는 큰 나무에 있어서는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나무, 옛날식 큰 나무 재배 방식도 있고 이렇게 큰 나무로 재배 방식을 한다면 그 나무에 맞는 제식거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 대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7m, 7m나 아니면은 그 더보다 더 넓은 제식거리를 통해서 상부에서 햇빛을 받는 이 한 층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한다면 좋은 품질을 재배할 수가 있고, 또한 일본의 재배 방식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재배 기술을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본의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기상적 환경에 따라서 일본 사과의 70% 이상이 아직까지 큰 나무 재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또 그 원주의 기술 수준이 맞게 형편에 따라서 형태를 맞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는 그림은 유럽에서 도입한 세장 방치형 3 곱하기 1.5의 제식거리로 재배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밀식 재배의 원료가 되었던 방식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이태리 티롤 지역에 있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품종 자체가 골든 델리셔스나든지 레드 델리셔스 단과지형 스퍼 타입 계통의 품종들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결실 걱정은 크게 문제점이 없으며 또 우리나라는 대가 생산 위주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주먹만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소과형을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 똑같은 레드 델리셔스 품종의 가원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 곱하기 2나 4.5 곱하기 2.5의 형식으로 일본에서 다리타 스님께서 도입해서 한국에서 많이 재배되어 오고 있는 형식의 재배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은 세장 방충의 긴 방충의 초밀식 재배 형태의 재배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 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지역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방식이며 향후에는 이 방법이 어쩌면은 조기 다수학 인건비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수형입니다. 비슷한 수형이지만은 이축형 재배 방법의 지금 현재 전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을 내서 재배하는 방식도 지금 일부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도 좀 문제점인 것은 유통이 대한민국의 사과 분야의 유통은 농업 분야의 유통은 항상 이렇게 조금 불안하고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사과 재배국들의 유통 방식을 본다면 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판매는 농민 생산자 조합이라든지 농협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생산한 사과는 생산자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저장을 해서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고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시기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도 품질에 대한 요구도 안정성이라든지 그 기능성에 대한 그런 요구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생산만 하면은 적정한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생산해서 품질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팔아먹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점점 농민들은 더 힘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유통의 기본은 생산에 있습니다. 좋은 품질을 생산만 해놓으면은 유통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기본 전제는 생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유통 상황에서 과연 농가는 해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사과를 안정된 가격에 팔 수 있냐 하는 것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최근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 트렌드의 그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과일, 옛날에는 전통 과일로서 사과, 배라든지 아니면 감귤, 단감 정도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과일들이 특히 외국에서 도입된 이런 열대 과일 등이 굉장히 품종이 다양화가 되고 있고, 이런 과일들이 어디에 좋으냐, 우리 건강에 어떻게 좋으냐 또 굉장히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젊은 소비층들은 맛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도 위주의 사과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과를 상자째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서 판매하는 그냥 편리성의 추구라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선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 문화와 함께 대과가 선호 지향적이었지만 이제는 중소가, 가성비에 대한 중소가 선호도가로 바뀌는 그런 흐름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가 사과를 주장목을 하고 있다면 사과에 최선을 다하고 사과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승부가 뭐냐? 결국은 수량과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의성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의성의 사과 재배 면적이 2,500헥타가 재배되고 있지만 농가들의 평균 기술 수준은 65% 전후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0% 가기는 어렵지만 90%까지 기술 품질과 수량을 높인다면 25%가 바로 경쟁력입니다. 품질과 수량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기술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술을 높이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을 높이는 것이 결국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술은 그냥 대충 해서 기술이 쉽게 향상이 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기술이 높아지는 것이고, 기술이 높아짐으로써 품질과 수량이 높아짐으로써 소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과는 얼마나 굵은 사과길래 가지에 사과를 붉은 녹고도 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선물 또는 제수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국 같으면은 가공용으로 되는 그 사과가 우리나라는 제수용으로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 상황과 그 판매 조건에 따라서 이런 사과를, 이런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고 굵은 사과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과는 최소한 370g에서 400g, 3다이, 2다이 사과입니다. 이런 장기를 보시면은 125상자에 1,500만 원 같으면은 한 상자당 결국은 10만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특사과가 25만 원, 상사과가 20만 원, 사과 한 상자에 20만 원 내지 25만 원,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농가들은 거기에 맞춰 재배해야만이 최고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표입니다. 농사를 왜 짓느냐고요? 결국은 돈이 되어야만이 농사가 재밌게 지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득만 올리면은 그 어려움을 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사과 수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란 뭘까요? 수세, 나무 숫자의 세력 세자입니다. 수세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힘, 세력, 가지의 자람세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의 이 세력이 강한가, 약한가, 적당한가를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량과 품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직 생장이라는 것은 가지와 잎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식 생장이라는 것은 과실이 열리고 꽃눈이 맺히는 걸 말합니다. 이 둘 간의 조정을 전정과 적과와 비료, 유인 등으로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기술 중에는 전정 기술도 있고 적과하는 기술도 있고 시비하는 방법, 방제하는 방법, 관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결국 최고의 기술은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기에 알맞게 기술을 적용한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전정이 최고의 기술이 아니고 어쩌면 수세를 판단하고 적기에 기술을 적용한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세가 강하다. 이 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 햇볕이 수간 내부로 골고루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 착색이라든지 굵기라든지가 불량해지고 각종 병해충의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한 해는 많이 달렸다가 한 해 적게 달리는 해가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과실은 달리지 않고 꽃눈도 없으면 잎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과실 농사가 아닌 나무 농사가 되는 땔감 농사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유목기 3년차에 이렇게 가지만 나 있고 사과를 다는 열매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가지는 점점 굵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나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사과를 다는, 좋은 사과를 다는 가지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인을 하든지 뿌리 절단을 하든지 적절하게 박피를 하든지 여름철에 적기에 적심을 해서 그 가지를 굵히지 않고 거기에서 그 가지에서 알맞게 가시를 다는 열매 가지를 맺혀야만 그해 농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수세가 센 나무에는 이런 나무를 이렇게 결과지를 열매 다는 가지를 무조건 만들어내야만이 그 다음에 악순환을 되풀이지 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서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달지 못하면 또 가지가 무성해지고 가지가 또 굵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이 나무는 과실나무가 아닌 땔감 농사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수세가 약한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달았거나 수세를 판단하지 않고 너무 많이 착과를 시켰거나 비료가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 과일을 조기에 적과를 하든지 아니면 비료를 좀 더 적정하게 주든지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조리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적정하게 착과가 될 것이며 색깔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세가 안정된 나무 보시다시피 나무를 보시면은 충분하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색깔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초가 적절하게 생장을 했고 착과도 잘 됐고 비료 조절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를 만들어야만이 결국 소득이 높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수세 판단을 잘 해야만이 이런 좋은 나무, 안정된 나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개가 착과된 나무, 최소한 350g에서 400g, 3다이, 4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고품질의 사과, 소득이 높은 사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수세 판단을 잘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익혀야만이 이런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초밀식 재배에서도 이렇게 적절하게 3년 차에 이렇게 많은 사과를 달 수 있는 나무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 수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지만은 적절하게 신초 생장이 된다면 이렇게 착색이 잘 되고 아름다운 사과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세 관리라는 의미는 신초 생장이, 가지 생장이 적절하게 자라고 거기서 멈춰줘야만이 그 잎에서 만든 동화 양분이 과일로 전류되어 과일이 굵어지고 색깔이 잘라진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신초가 일정한 시기에 생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것은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 양분하고 뿌리에서 올라온 질소분이 합쳐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다시 신초 생장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잎에서 만든 양분이 과일로 전류가 적게 되기 때문에 착색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비도 적다는 것입니다. 수세를 진단해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진단한다는 것은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찰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다는 말은 볼견자를 쓰지만 관찰이라는 말은 이자는 세심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 표정을 읽고,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수세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건강 상태와 나무의 세력이 강한지 약한지 적당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알맞은 조치를 적기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 이론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경험이 많이 아야만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세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휴면기에 하는 방법하고 생육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면기에 수세 판단을 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 균형을 살펴야 하며, 둘째는 수피의 색깔, 그리고 셋째는 가지의 생육 정도, 그 가지의 자람, 1년 동안 자라는 길이 조절, 그리고 그 가지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가지의 발생 개수 정도, 그리고 그 가지의 소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무의 형태, 균형은 전체적으로 나무의 꼴 모양을 수형이라 하는데, 그 수형이 긴 세모형으로 되어 있는지 네모형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개심형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제식거리 내에서 나무의 형태를 맞춰야 됩니다. 밀식 재배라는 것은 대부분 4 곱하기 2 내의 제식거리에서 나무를 키우고자 한다면 햇볕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긴 세모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네모형이 된다든지 상단부가 사다리 꼴 모양으로 된다면 햇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착색이라든지 과비대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식거리가 넓다라면은 7m 곱하기 7m라든지 옛날식 방법이라면은 개심 위에 있는 주간을 제거하고 넓게 키우는 것이죠. 그것은 상부에 있는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식거리에 따라서 나무의 형태는 다 틀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의 굵기라든지 그 척지 내 주간 내의 척지가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지의 길이, 즉 하단부 가지보다 상단부 가지가 더 길지 않는지, 그 결과지 열매 다는 가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장지 발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부분 이 도장지 발생은 착색기에 8월 하순에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전정을 해버리면은 겨울 전정 시에는 그 도장지가 어느 정도 내가 잘라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강하게 전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의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가 상당히 수세 판단에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내년도에 사과달 가지의 그 꽃눈이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꽃눈이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을 하시고 난 뒤에 전정하는 방법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무는 항상 제식거리가 있기 때문에 옆나무와의 관계, 옆나무와 많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 것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나무의 형태 균형을 파악해서 수세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가지가 자람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 가지는, 적당한 가지는 어떤 가지냐. 기부에서 선낭까지 굵기가 차이가 굉장히 적어야 된다. 즉 낚시채처럼 가지가 그렇게 원활하게 흐름으로 자라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양분의 흐름도 아주 원활하게 잘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생 가지의 평균 생장 길이도 보통 20cm에서 3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이상이 되면 수세가 세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하가 되면 수세가 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생 가지 내에 열매를 다는 작은 결과지의 숫자도 적당히 많아야 되고 잎수도 많아야 합니다. 물론 햇볕을 받는 상부에는 그 가지 길이가 조금 더 길어도 문제가 없고, 유목기 때는 정상적인 결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생장, 나무가 많이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지가 40에서 50 정도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주관에서 측지가 아주 평활하게, 아주 유연하게 낚시처럼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지 내에 가지들도 보면은 세력지, 발육지나 큰 가지가 없고 전부 결과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잎들은 전부 생산력이 있는 일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양분을 생산해서 바로 과실을 둘 수 있는 그런 결과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대표적으로 그림입니다. 좋은 가지의 그림입니다. 모든 가지라든지 모든 측지가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발생되는 정도는 보통 1년생 가지의 발생 수와 길이는 어느 정도냐. 보통 세 가지는 2개 내지 3개 정도 발생되고 그 길이는 적당한 길이는 20에서 30cm로 생장해야 되고 그 안쪽으로는 열매 다는 가지가 60 내지 70%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다는 가지 길이는 평균적으로 20 내지 30cm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 이상 자라는 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대지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주된 작업은 적화를 하고 조기에 적화를 일찍 하고 많이 착과시키는 과다 착과를 금지하면은 지양을 하면은 이런 과대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가장 좋은 가지는 1년생 가지의 끝이 가지가 2개 내지 3개가 나고 그 안쪽에는 열매를 다는 20cm에서 10cm 정도 되는 결과지들 구성이 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력이 약하면은 끝에 가지가 하나 정도 나고 모두 꽃눈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하면은 끝에 2개 내지 3개가 아닌 그 이상의 가지가 열매를 다는 결과지가 아닌 전부 세력지, 발육지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또다시 사과를 달 수가 없고 또다시 도장지 성 가지만 많이 뻗어서 결국은 그 가지가 굵게 되는 것입니다. 굵게 되면은 많은 양분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신초는 또다시 2차 생장이 되거나 발육지가 되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된다는 것이죠. 야, 수피의 색깔. 수피의 색깔을 보고도 그 나무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영양실조라고 못 먹어서 그렇다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이와 똑같이 나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가장 이상적인 숲빛 색깔은 붉은 색깔이 돌면서 회백색이 안정된 수세가 많습니다. 만약에 수피가 거칠고 윤기가 없고 조피가 많은 경우는 기후적 조건이 고온 건조하거나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양분의 전류가 잘 되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사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적지생육, 일본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양의 지대가 좀 높은 곳, 강원도에 가면 이렇게 숲이가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사과가 열립니다. 옆에 그림은 굉장히 숲이가 거칠고 사투리로 말하면 우둘툴툴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나무는 양분의 전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는 과일들은 소과이거나 착색이 잘 안 되거나 기형과가 많이 달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는 양분의 불균형, 특히 산성 토양 같은 곳에서는 이는 망간 과잉증으로 해서 수피가 이렇게 거칠어지는 적진 증상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수 불량한 토양에서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이렇게 수피가 거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품질이 달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겨울에 동해를 받을 수 있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왔을 때 가지의 소질이 어떤 가지가 좋은 것이냐. 결과지를 보면은 좋은 가지는 굵고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 사이, 눈과 눈 사이가 보통 2.5cm 정도 있고, 가지를 굽혀보면은 활처럼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지가 건강한 가지고 좋은 사과를 달 수 있는 결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불량한 가지나 그늘 속에 있거나 햇빛을 잘 못 보거나 배수 불량지의 가지들은 그 가지들이 가늘고 길며 검은 황태석을 띠거나 가지를 휘어보면은 U자로 완전히 휘어버립니다. 이런 가지에서는 절대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육기의 수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년에 자란 그 신초의 평균 길이, 특히 결실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초가 언제 정지되는지, 얼마만큼 정지되는지, 그리고 이 가지들이 2차 생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잎의 색깔의 변화, 그리고 과일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생육기에는 이 성목인 경우 결실이 되는 5년차 이상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신초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초가 너무 굵고 길게 자란다는 것은 수세가 세기 때문에 결국 꽃잎 착생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세력이 강하다라고 판단되고, 이 신초가 너무 짧게 자라고 수세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비대가 불량하게 됩니다. 꽃눈 발생도 잘 되지 않습니다. 꽃눈은 발생이 잘 돼도 그 꽃눈이 굉장히 불량하고 약합니다. 이런 나무를 세력이 또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신초 생장 길이는 일반 대목일 경우에는 30cm 또는 많이 자라면 40cm, M9이나 M26 같은 경우는 20에서 30cm 전후가 적당합니다. 과대지 길이는 20cm에서 10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신초는 빨리 자라고 빨리 신초 생장이 멈춰야만이 저장 양분이 많다는 뜻이죠. 두 번째 생육기에 판단하는 기준은 이 신초 자람이 어느 시기에 와서 정지되고 전체적으로 정지 비율, 정지양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 신초의 정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년에 사과의 굵기와 내년에 꽃눈 분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6월 하순에는 신초가 계속 자란다면 수세가 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하순에는 신초가 80% 이상이 멈춰야만이 좋은 것이고, 너무 일찍 신초가 멈춘다, 6월 초순에 멈춘다는 것은 수세가 약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7월 상순에 가서는 결국 90% 내지 95% 이상의 신초가 멈춰야만이 정상적이고 당년에 사과의 비대하고 내년에 꽃눈 변화도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하순에 세 가지 생장이
무조건 멈출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 중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빨리 판단해서 외과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근이라든지 박피라든지 그 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만이 내년에 영향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생양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7월 이후에도 장마가 있고 또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는 신초 생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2차 생장이라 합니다. 이런 2차 생장이 너무 강하면은 과일로 갈 양분이 꽃눈으로 갈 양분이 결국 신초 생장으로 가기 때문에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생장의 적당한 율은 일반 대목 같은 경우는 10% 정도, M9 같은 경우는 5% 정도만 적당하고 2차 생장이 2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엽색과 가색입니다. 엽색은 5월 달에 연녹색을 띠다가 6월 달에 8월 달은 녹색을 띠다가 8월 하순에서 9월 띠면은 연녹색으로 바뀝니다. 10월 이후에는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마가 길고 또는 굵히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준 농가에서는 이렇게 절대 노란색으로 단풍 가온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풍 가수원입니다. 이런 가수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수세 조절을 잘하고 비료를 거의 주지 않아야만 되는데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수세 판단 하에서 비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노란색으로 단풍 가수원이 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수원의 작업 중 전지정정도 있고 적과도 있고 수확 작업도 있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작업 단계가 대부분 농가들은 적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수확 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착색을 위해서 적엽, 즉 잎따기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많은 농가들이 이야기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수세 조절을 잘할 것 같으면은 잎따기, 적엽 작업이 전혀 필요 없어도 색깔이 잘 들고 과비례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세 조절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세가 너무 과하고 가지가 너무 많고 비료가 많으면 결국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도 신초 생장이 굉장히 과다하죠. 그러면서 겨울철에도 낙엽이 잘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습니다. 수세가 과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수세가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농법에 따라서 이런 과수원을 보고도 적게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수세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를 조절하는 방법은 전정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적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비료나 유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목 노출이라든지 적심, 박피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기에 반드시 해야만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전정은 잠시 후에 다시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단 하나 전정 시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은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이 있는데 특히 요즘 재배하는 밀식 재배에서는 여름 전정이 더 중요합니다. 수세가 강할 때는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 뿌리 자름 전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뿌리 자름 전정할 때 과연 시기를 과연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해야 될지 굉장히 논란성도 많습니다면은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면적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수세가 세다라면은 일부 나무들은 개화 후에 하거나 하계 전정, 특히 적과계에서 자름 정도도 필요를 합니다. 최대한 저장 작물을 많이 소모시키고 난 뒤에 전정하면은 나무의
세력을 그만큼 조절할 수 있고 힘을 빼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수세 조절하는 방법은 적과를 사과 달 양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력 조절의 가장 기본은 나무 힘에 맞게 적당하게 착과를 시킨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이론은 세력이 강하면은 착과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세력이 강하다면 근본적으로 꽃눈도 적고 결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달 수가 없지만은 최대한으로 지연 적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일의 모양이라든지 품질은 나쁘더라도 최대한 액화에도 달리는 과일도 착화를 시켜서 과일로서 양분을 소모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력이 약하면은 전정 시기에 조금 강전정을 하거나 빨리 적과를 하거나 비료를 적당하게 줘서 세력을 돋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대지의 길이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담배 길이 하나 정도, 즉 10cm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후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세력이 센 품종이기 때문에 이 과대지 길이가 20cm 이상이라든지 그보다 더 길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정이 매년 좋은 과실을 많이 달리게 하는 작업이다. 정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과는 뭐냐? 적과는 매년 좋은 과실이 달릴지 아닐지 적과가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정의 명인도 턱과 과일은 결실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정과 적과는 자동차의 양밖에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세 조절에는. 물론 전정의 도라고 전정이 모든 생육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일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적과나 비료나 관수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다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비료량 조절입니다. 비료를 적당하게 균형 있게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법이에요. 관행적인 방법이 이 사고가 너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남이 비료를 치면 자기는 조미슈에서 비료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나무의 수세 판단에 기본 개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료를 준다는 것이죠. 수세 판단 하에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반드시 나무는 신초 생장, 즉 도장지가 그리고 발육지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 그 해의 사과의 색깔이나 굵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엽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여서 시비를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료를 1년, 2년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료를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색깔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병해충에 가지가 무성해지면 병해충의 원상이 될 수 있고 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 유발하는 원인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비료가 좋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적정하게 적당하게 비료를 줘야만이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료를 잘못 주게 되면 땅도 좋지 못하고 과일도 좋지 못하고 나무에도 좋지 못하고 비료값은 비료값대로 나가서 생산비도 과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문에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 것이죠. 과하면은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원의 11량의 기준입니다. 진흥시장에서 나온 것인데 보시면은 10년생의 나무에 질소질 비료 5kg 이거는 요소로 환산하면 11kg밖에 되지 않아요. 1년에 주는 비료량이 요소 11kg 인삼 같은 경우에는 2kg입니다. 2kg 같은 경우는 용성인비로 환산하면 1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리 같은 경우는 10년생에 3kg예요. 3kg 같은 경우는 황산가리로 환산하면 6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비료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사과입니다. 이는 화학비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과원에
좋은 품질을 굵으라고 또 유기질 비료도 주잖아요. 퇴비도 줄 수도 있고 우분도 줄 수도 있고 이런 비료 속에서도 질소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박을 좋아하시죠. 유박은 절대 퇴비가 아닙니다. 유박은 완효성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박을 유기질 비료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박 한 포에 보통 질소가 1kg 들어있다면 약 2kg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박을 300평에 10포를 준다면 요소 한 포를 준 것입니다. 요소 한 포를 준다는 것은 10년생에 11kg 요소를 준다는데 유박만 줘도 하면 2배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박을 주거나 화학비료를 줄 때도 계산해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자에도 질소 비료가 과실비되는 영향이 적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과실 크기에는 적과에 더 영향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책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3 내지 5kg 정도의 질소질 비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채소라든지 일반 밭작물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비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수세 조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지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지를 하수, 수평 이하로 유인할 수 있고 수평 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인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꽃눈 착생을 잘 되게 하고 가지를 가늘게 하기 때문에 밀식 재배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클립을 사용한다든지 끈을 사용하든지 유인추를 사용하든지 절대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가지 유인을 해야만이 그 가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식 재배에서는 추로 유인을 하면 편리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밀식 재배에서 어쩌면은 유인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지를 유인해서 바로 착과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결과지를 적당한 공간 배치하는 데도 이 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세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목 노출입니다. 보통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는 대목 길이를 40cm를 하면은 노출 20cm, 묻히는 부분 20cm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지력이라든지 제식거리, 품종, 수용 구성 방법에 따라서 가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 길이를 스스로 본인의 지력 판단하여 노출을 짧게 하거나 오히려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기상재해가 와서 착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력이 약하면 대목 노출을 적게 하는 거거나 묻는 것이 아니고 비료로서 가감 조절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목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초 길이 차이, 과세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목 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초 길이가 굉장히 길게 자라고 색깔이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적심입니다. 적심이라는 것은 가지 끝 신초를 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적심은 수고를 조절하고 가지수를 확보하고 가지의 굴 조절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현재 밀식재배에서 유목기 1, 2, 3년 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작업입니다. 적심을 한번 하게 되면 10일에서 15일 동안 생육이 정지되기 때문에 굵고 짧은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눈을 충실하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적심을 해서 생육이 정지되면은 다시 새 가지가 자라면까지 안에 있던 잎들의 양분들이 수고 쪽으로 가지수를 확보하는 데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 비대나 척기 비위를 알맞게 되는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가지 끝을 이렇게 따줍니다. 적심을 한 나무와 적심을 하지 않는 나무의 가지 굵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밀식재배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 좁은 공간 내에서 가지 길이를 유지하자면 이렇게 가지가 주간 대비 가늘어야만이 그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신초를 비틀기 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염지라고 하는데, 시기에 맞게 신초를 그냥 두면은 발육교가 되고 사과를 착과시킬 수가 없지만은, 이 신초를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비틀기를 하여 영양 공급을 억제를 시키면은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초가 비틀지 않고 둔다라면 전부 발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뿌리 자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타리를 통해서 표면에 있는 뿌리를 살짝 자른 가손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수세가 적당했을 경우는 효과가 있지만 수세가 과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단근기, 절단하는 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센터에는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뿌리 절단을 굉장히 뿌리 가까이에서 하고, 이 시기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한 사례는 뿌리 절단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때 하면은 이미 저장 약물을 통해서 가지가 길이만큼 자라버리고, 그 이후에 6월 중순 이후에 자라는 2차 생장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지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시기가 개화기나 발화기 이전에 이미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계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깊이 30cm나 20cm까지 이렇게 뿌리를 자름을 해서 근본적으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잎을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수세가 세거나 밀식재배 세는 필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박피 작업, 이 나무도 수세가 굉장히 과했지만 이렇게 박피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조절이 되었고, 내년에는 더 훨씬 더 조절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나무처럼 심지어는 주간 대비 이렇게 가지가 많이 굵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 지금 현재 꽃눈이 잘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시기에 가지에조차도 이렇게 박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이 잘 분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가지에 박피를 하지 않았더라면 전부 발육지와 도장지가 무성해졌을 것이고, 그에 내년도에는 박피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실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가지가 무성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난 가지는 적당한 길이로 자라서 꽃눈이 양호한 그런 가지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서 필요 시기에 적기에 해야 되면이 좋은 사과를 결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밀식사과의 전지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정이란 뭘까요? 전지전정이란 정지의 정자와 전정의 전자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지란 말은 수세 안정을 위하고 수영 유지를 위해서 그런 목표를 통해 가지고 유인을 하고 적심을 하고 염지를 하는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좀 자르는 것보다도 자르지 않고 가하는 각종의 작업들을 말하는 것이고, 밀식재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정이라는 것은 그 목표 수영에 맞게, 수세에 맞게 가지를 소금하고 절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전지라는 것은 뭐냐, 왜 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과일이 자라고 색깔이 나고 비대가 되고 꽃눈이 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관 내부로 햇빛이 잘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적당하게 솟고 자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와 결과지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겹치지 않고 좋은 사과달 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일정한 공간 내에 가지를 잘 배열함으로 해서 작업을 쉽게 하고 또 병해충 방제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전지전정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을 통풍채광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하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햇빛이 없는 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량과 색깔과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과 산지들이 보면은 대부분 일조량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전형적으로 여름에 비가 적고 겨울에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30도 정도의 날씨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뉴질랜드나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는 미국 사과의 40%를 점유하는 곳이지만은 사실상 관계농업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조량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영을 만드는 이유, 제식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식거리가 곧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식거리라는 것은 그 공간 내에 나무를 1년 생에부터 그 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공간 내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성목이 되어서 재배 기술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겹친다면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서 햇볕을 가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그 제식거리가 결정되면은, 제식거리가 정해지면은 어떤 수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제식거리가 넓으면은 개심형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식거리가 좁으면은 긴 섬유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방추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측면의 햇볕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수형이 결정되면 그 수형에 맞는 전지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심형일 것 같으면은 개심형에 맞는 전정을 해야 되고, 초밀식 재배이면은 초밀식 재배에 맞는 전정 방법을 해줘야만이 그 수형이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수형으로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수형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품질을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방추형과 주관형, 그 다음에 개심형으로 이렇게 가물해서 햇볕이 받는 용도가,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관형은, 주관에 있는 수형은 긴 방추형이나 이런 수형들은 전부 측면의 햇빛을 받고, 일본에서 재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우전의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은 상부의 햇빛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수형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긴 세모형일 경우와 네모형일 경우에 햇빛을 받는 무효 면적이 다 틀리고, 아무리 밀식 재배라도, 아무리 좁게 심었더라도 겹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햇빛 받는 공간에 있어야만이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수형들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세장방축, 유럽식 세장방축입니다. 97년도에 도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재배 방식은 발생된 측지를 수평, 하수인 해가지고 꽃눈을 발생시켜 그 다음에 바로 결실을 시켜 세력을 안정시키자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측지가 자라서 옆나무와 겹치면은 대체 가지를 두고 단축하거나 돌림 전정을 하거나 지령변환부에서 절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도입된 세장 방축에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측지묘를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결실을 시킬 수 있고 세력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빨리 달기 때문에 빨리 수확해서 소득을 빨리 올 수가 있는, 즉 자본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단부 수세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기부 쪽에 있는 가지들이 겹쳐지는 현상, 강해지는 현상, 그래 밀식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재배 방식의 로테이션, 즉 수명을 한 12년을 보고 다시 재개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것이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개원한다면서 그만큼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측지가 있는 묘목을 심어서 그 다음에 바로 결실시킨다는 뜻이고, 이렇게 긴 세모 유형으로 유지하지만 하단부에는 이렇게 강한 골격지가 배치했기 때문에 이게 곧 수면 단축의 원인을 제공한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세장방추형, 유럽식 세장방추형입니다. 두 번째는 세측지 세장방추형이라고 합니다. 일본 나리타 선생이 24, 5년 전부터 한국에 오셔가지고 재배하는 지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유목기 때는 측지가 없는 묘목, 무측지묘, 즉 회초리묘라고 합니다. 회초리묘를 이용해가지고 3년까지는 측지를 적심하고 유인하고 20cm 마디마다 적심을 해서 겨울에는 절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목기 3년간은 조기의 수고 그리고 측지수를 확보한 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수형을 구성한다. 즉 결실보다도 이 뼈대 구축, 주간 대비 측지 구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목기로 가면서 측지 수주를 조절해서 결과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수형을 구성한다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매년 해거리 없이 생산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결과지에만 착과시키고 단과지나 수확한 장과지는 항상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매년 안정된 결실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토대를 구축하고 결실시킴을 해서 수명을 20년 내지 25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앞에 있는 유럽식 세장방추형은 12년 또는 더 가면은 잘 수세 안정을 시키면 15년이라고 했지만은 20년 내지 25년을 간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기존의 유럽식 세장방추형에 비해 가지고 결실 연령이 늦다. 그리고 유목기에 적심하고 하기 때문에 적심 유인하고 하기 때문에 정밀작업 일손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기 때 절단 전종으로 수세가 너무 과다하고 착과가 늦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노출되어 수세 과다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헛떨어지고 결실을 제때 못 시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초리묘에서 시작해서 2년차, 3년차에 많은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많은 가지 측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세력을 균일하게 분포해서 거기서 바로 결과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은 균일한 결과지를 많이 발생시키지 못해서 가지의 세력이 힘이 한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져서 결과지를 발생시키지 못해 조기에 3년차에 적당하게 결실을 시키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차에 어느 정도 수고를 확보하고 측지수를 다 확보하고 난 뒤에 4년차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시킨다. 3년차에 10개에서 15개, 4년차에 50개 전후를 시키면 이렇게 성목으로 가면은 이렇게 큰 나무에서 최소한 많게는 300개, 적게는 200개까지 착과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측지 세장방추형과 좀 틀린 점은 원류인 일본에서 보면은 반드시 20년의 사과나무라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충분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햇볕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 겹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햇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라든지 과비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무 수형을 구성할 때, 가지를 구성할 때에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밀식 재배, 지금 최근에 유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대세로 가는 방향입니다. 때로는 키 큰 방추형이라고 하고 또는 다축형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측지묘를 이용해 가지고 1m 전후의 제식거리를 통해 가지고 키를 높여서 수세를 안정시키면서 키우는 재배 방식인데
보통 가슴 높이 1m 20까지는 이 축지를 유인 절단 전형에서 결과지를 만들고 그 이상은 발생된 신초를 적심하고 하수인해서 무조건 결과지를 해서 다음에 결실을 시킵니다. 다축형은 1m 이하의 제식거리 방법인데 이 방법은 원축으로 키우는 방법보다는 조금 틀린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하단부 가지도 무조건 다 결과지화를 시킵니다. 사과를 다는 결과지화 시켜서 모든 측지가 거의 영구지지 개념이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갱신할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성공한 유명한 모 동농가는 초밀식 재배를 하지 않는 것이 사과 농사에 있어서는 실패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가장 단점은 조기 다수확입니다. 무려 성목이 되었을 때 8톤에서 10톤을 한다. 8톤을 10톤 한다는 것은 사과 가격이 하락되어도 사과가 상자당 2만 원 해도 충분하게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년 차에 3톤을 수확한다는 것은 성목도 3톤, 일반 대목에서 3톤 하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3년 차에 3톤을 수확한다는 것이고 이 가원이 균이라고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차까지는 조금 힘이 들지만 그 위로는 전정이라든지 작업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지 단점이라는 것은 유목기 때 3년 차까지는 반드시 정밀 작업을 해야 되고 일손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방법이고 또 개운비가 많이 듭니다. 제식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라든지 묘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심지어는 일반적 재배법보다가 묘목이 2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묘목이 주당 15,000원이면 150조가 든다면 1,500만이면 묘목값만 3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적기에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밀식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배우고 난 뒤에 재배해야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측지묘를 가지고 심어서 가지고 이렇게 1년 차에 모든 눈에 아상 처리를 해서 가지 발생을 다 해야 됩니다. 많은 가지를 발생을 시켜야만이 이 나무의 세력이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가지는 바로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꽃눈을 만들어 내년에 무조건 결실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겨울에는 전부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꽃눈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1년 차에도 모든 가지를 하수인 시킨 겁니다. 측지가 아닌 결과지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세장방충은 이 가지들이 측지입니다. 측지에서 다시 결과지가 나오지만은 지금 초밀식 재배는 이 가지가 바로 결과지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사과달 가지를 만든다는 것이 틀린 점입니다. 유인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축형의 모든 결과지를 하수화시킨 것이고 2년차 재배, 2년차 생육기입니다. 2년차 수확기에 일부 상당히 결실이 많이 됐죠. 심지어는 2년차에 2톤 내외를 딴다고 할 정도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사과 재배의 평균 단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차에 이축형에 달린 착화된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차에 최소한 3톤에서 4톤이 착화된 모습입니다. 3년 차에 착화된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가손의 전경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다축형 재배, 한 나무에서 여러 개의 축을 재배하는 방식, 수세를 균일하게 분포돼서 빨리 착화시켜서 조기에 결실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재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초밀식 재배에서 지금 이 방법은 겨울의 전경 모습입니다. 축을 하나로 키운 것, 축을 2개로 키운 것, 사리평으로 눕혀서 축을 3개로 키운 것, 심지어는 이렇게 한 나무에 축을 10개를 키운 것까지 있습니다. 아주 잘 키워낸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신기술이 적용돼서 충분히 가당하다는 것을 이 제법법이 도입된 지 한 5년 차 정도, 5, 6년 차 되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판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배한다라면은 그 가원주의 능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밀식 재배와 일반 세장 방치형의 차이점이죠. 일반 세장 방치형은 주간에 척지를 내어 결과지를 내지만은 초밀식 재배는 주간에 막바로 사과달 결과지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전정을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전정하실 때 꼭 숙지하셔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아닌 꼭 적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과수원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지대적 조건이라든지 기후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내가 사과 재배하는 곳의 지대 높이가 적당한지, 거기에 따라서 생육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과 농사 짓고 있는 이 지대가 낮거나 고가인지 하천배나 이런 곳에서는 동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식재할 때 그 동해 위험성이 적은 M9보다도 26을 심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수원의 토양적 조건이 어떤지, 토성에 따라서 습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정지정적 작업을 할 때 충분하게 배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고 식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식거리에 따라서 가수원 전체에 밀식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전지전형을 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염나무의 관계라든지 꽃눈의 양보에 따라서 전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종에 따라서 전정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후지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강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약전정을 한다든지, 홍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수세가 약하고 꽃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전정부터 꽃눈 전정 속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 수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전정 방법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초 생장 길이라든지 언제 정지한다든지 도장지는 얼만큼 발생이 되었는지 또 착색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정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수세가 강하다면 소꼼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최대한 적게 자르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수세를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박피라든지 비료 조절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때로는 간벌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절단 전정을 많이 가미하고 필요에 따라서 꽃눈 속기 전정도 겸해서 실시해야만이 수세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세가 약한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그 처방 방법이 때로는 비료보다도 배수 불량이라든지 토양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비료만 많이 준다, 강정정만이 좋은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단전정이라는 것은 1년생 가지의 중간 부위 전후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소꼼전정이라서 1년생 가지나 2년생 가지 또는 3년생 가지의 귀부에서 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단전정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발생하지만 꽂는 수가 없습니다. 결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수세가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소꼼전정을 한다는 것은 많은 가지들은 발생되지 않지만은 그 가지에서 바로 꽃눈이 맺히기 때문에 수세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생 가지를 자를 때 자르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우세 현상에 의해서
가장 좋은 눈에서 가장 강하게 자라면서 그 안쪽 가지들은 약하게 자라죠. 그리고 한두 눈을 두고 조금 자르면은 그 부위의 눈들의 힘이 균일하기 때문에 거의 가지 길이거나 세력이 같이 자랄 확률이 많고, 만약에 중간 정도 자르면은 가지 세력이, 눈의 세력이 균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굵은 가지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자르는다는 것은 보통 가장 강전정이기 때문에 가장 신청과 강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길이가 강하게 자른다는 것은 자르는 부위에서 지령 변환부가 있기 때문에 지령이 그에 자라고 다시 새로운 신초가 자라는 첫 출발점에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을 때는 거기 자른 부위에 눈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는 자마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를 시에는 안쪽으로는 자른 부위의 안쪽으로는 힘을 강하게 주면서 거기서 나는 가지는 가장 약하게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지 끝을 절단할 때는 때로는 이 방법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자름을 잘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수세 판단을 했으면 솎아야 될 가지와 남겨야 될 가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주간에 붙은 가지 중에 제거해야 할 측지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간에 비해 가지고 굵은 가지, 주간에 비해가 3분의 1 이상 되는 가지 중에 적당하게 가지 방향에 따라서 솎아줘야 됩니다. 굵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면 거기 나는 가지도 또 강하게 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지 위주로 잘라내고, 둘째는 아래쪽보다 위쪽에 굵은 가지, 위쪽에 굵은 가지가 있다는 것은 가지가 많이 나고 그 가지에 의해서 햇빛을 가르기 때문에 하단 가지의 가지 발생 또는 꽃눈의 결과지 발생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단축을 하거나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첫 단 가지가,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 보면 첫 단 가지 높이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결과지, 결과모지가 지면에 너무 가까이에까지 자라기 때문에 하단부의 제초 작업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 가지는 가급적이면 1m 정도, 때로는 80 정도 되는 데서 위치를 시키고 그 아래까지는 연차적으로 가지를 절단하는 것이 좋고, 또는 꽃눈이 없는 가지, 결실이 없으면 그 가지는 또 굵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 또는 연차 아래의 가지가 양분이 머물다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 아래 가지는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가지가 3분의 1 이하의 가지 굵기가 균일하고 좋을 것 같으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되는 측지를 절단하고 난 뒤에는 연차적으로 서서히 측지 수를 줄여나가야 돼. 복잡한 가지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개 내지 많게는 5개까지 줄이면은 10년차 전후 돼도 균일한, 주간 대비 균일한 가지는 30개 전후까지 확보해도 햇빛을 유입하고 햇빛을 무난하게 들이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지 내에서 제거될 가지는 위로 향하고 있는 가지, 또 안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 또 가지 밑에 있는, 측지 밑에 있는 가지를 제거해 주시고, 꽃눈이 아닌 발육지나 또는 세력지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주간 가까이 성목일 경우에는 주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 햇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가지, 꽃눈이 아니거나 부실한 가지를 측지 내에서 제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간과 측지와 결가지 간의 서열, 굵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가지 간의 굵기 비율은 주간, 측지, 결과지 또는 결과모지의 비율은 3대1 또는 5대1, 많게는 7대1까지 가져가시는 게, 측지, 주간 대비 측 비율이 가는 것이 가능하면 좋다고 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측지가 굵어지면 길어지고 강해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지 또한 강해지고 꽃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식거리 유지가 어렵고 그늘을 많이 지어 열매 달 결과지 발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지 즉 척지나 결과모지가 굵어짐에 따라서 차지하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굵어지면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 공간을 차지하면 햇볕을 가리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런데 가지는 척지는 굵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굵어지는 것을 천천히 굵어질수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목기 때는 이렇게 척지 굵기를 최대한으로 늦게까지 늦추는 것은 가지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최소한 40개, 50개를 받아야 되고 유인을 철저히 해야 되고 적심이나 박피를 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죠. 성목기에 대해서는 결실을 적정하게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지로 가실 양분을 과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가지 굵기를 조절하고 꽃눈이 없거나 세력질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꽃눈이 없거나 세력질을 만들지 않는 방법도 유인이나 적심, 박피에 있는 것입니다. 결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이렇게 굵은 가지. 이 굵은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거기서 새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이런 밀식재배 나무들을 보면은 주관 대비 척지의 비율이 5대1 내지 7대1 그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들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농가의 나무는 M26 이중 대목이지만 이렇게 주관 대비 척지 비율을 아주 균일하고 가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관 대비 척지가 가늘면은 양분의 흐름이 균일하고 적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 척지에서 나는 가지는 전부 결과제되고 발육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인을 끈으로 하시든지 이클립으로 하시든지 이 농가는 이클립을 몇 차를 썼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클립에 비용을 많이 들었지만은 일찍 결실을 시키고 좋은 품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클립 비용을 과시 좋은 품질을 따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가수인데 나르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주간 대비 척지의 굵기가 아주 매우 양하고 철저하게 기본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법이란 없습니다. 비법은 알면은 아주 하찮은 기술이고 아무리 단조로운 기술이라도 모르면은 그것이 비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간 연장기를 함부로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주간이 수세 조절이 실패해서 5m까지 4m 50까지 자라더라도 함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세력의 안정까지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간 연장제가 전체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를 때는 상단부에 꽃눈이 붙으면은 그때 약한 연장기로 대체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가능한 결과지로만 구성해야만이 상단부가 주간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주간이 굵어지면은 굵어진 만큼 양분을 많이 당기면 거기서 결과지도 굵어지기 마련이고 그 나는 가지가 결과지가 되지 않고 다시 척지가 되고 그 척지에서 사는 잎들이 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상단부에 있는 주간을 굵게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꽃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또 강한 도장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단부의 세력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고 수고가 너무 높다 해서 수가 높음을 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자른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눈이 발생이 되면은 상단부를 자르는 겁니다. 상단부에 일서 즉결과지, 사과달 결과지만 구성해서 바로 사과를 착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단부에 이렇게 결과지만 구성되고 심지어는 상단부에 이렇게 유인까지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과지는 항상 짧은 것이 아니고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결과지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결과지를 수량이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잘 경신하고 젊게 유지시켜야만이 좋은 품질을 지속적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지가 길고 노쇠하고 꽃눈이 약화된다면 그 꽃눈을 보시고
좋은 꽃눈에서 잘라 올리고, 이 결과 모지당 착과수는 하단 쪽에는 한 결과 모지당 2개 내지 3개, 중단은 1개 내지 2개, 상단은 바로 즉결과지, 바로 결과지에 착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지의 간격은 20cm 전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가 강하면 좋은 결과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 수세에 따라서 적정 비료량을 살포하시고 약전정이나 유인, 적심 등으로 해서 좋은 결과지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결과 모지가 있고 거기에서 한 3개 정도 착과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측지에 결과지도 이렇게 배치하는 거 보면 측지의 결과지가 거의 90도로, 그리고 이 결과지도 이 클립으로 아니면 다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통풍 채광이 잘 되고 나무가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정 전후 결과지 배치, 한 결과지당 길면 한 3개 정도 착과시키도록 전정 전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목의 최하단 측지에 이렇게 결과지를, 측지는 좀 강하게, 결과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만이 좋은 사과를 달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지당 이렇게 많은 사과를 착과를 시켰습니다. 하나 내지 2개 하단부에 가집니다. 그리고 7번째로 중요한 것이 전정 전에 꽃눈의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고 나쁨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꽃눈이가 나쁜 꽃눈이가,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전체 모든 가지, 결과지든 발육지든 이 모든 가지를 봤을 때 전체 가지가 꽃눈이 된 가지의 비율이 최소한 50% 정도, 최소한 70% 정도 돼야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꽃눈이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 꽃눈을 따내고 조금 속까지는 강전적이 필요하고, 꽃눈이 적으면 수세가 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전정을 줄이고 또 시비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목시에는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 발육지, 단과지는 보통 10cm 안쪽으로, 중과지는 10cm에서 20cm, 장과지는 20에서 30cm, 발육지는 30cm 이상의 가지를 말합니다. 발육지는 결국 꽃눈이 없는 가지를 말하죠. 전체의 적은 이 가지의 비율이 3대 3대 2나 3 또는 발육주 비율도 1이나 2 정도 되어야만이 가장 고품질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수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밭에 가서 전정하기 전에 전체 나무를 살펴보시고 과연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 발육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 밭에 이 비율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고, 아니면은 50% 이하일 경우에는 수세가 세구나, 지금 현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머릿속에 반드시 하시고 전정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정을 하시는 농가분들을 보시면 좋은 꽃, 나쁜 꽃눈, 2차 생장한 꽃눈과 그렇지 않는 꽃눈, 잎눈과 꽃눈에 확실한 구분도 하지 못하고 전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꽃눈과 나쁜 꽃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구분을 하시고 좋은 꽃눈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 장과지, 중과지, 단과지, 측지에 바로 붙은 짧은 것을 단과지, 10cm에서 20cm 사이를 중과지, 20에서 30cm를 장과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림은 중과지나 장과지에서 착과시키고, 단과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착과시킬 수도 있지만은 일찍 적과를 하거나 꽃을 따서 내년에 이쁜 결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매년 해거리 없이 안정적으로 사과를 착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루터기 전정이라고 하는데, 측지에서 측지 굵기가 굵으면 굵은 부분 양쪽으로 가지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그루터기를 일부를 남기고 상단부라든지 그 필요 없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지만, 가지 발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루터기를 2cm 전후를 남기고 자르셔야 그 부분에서 새 가지를 만들 수 있고 그 가지에서 꽃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홍로나 시나노 골드 같은 그런 품종들은
귤터기를 후지보다도 좀 더 길게 남겨야만이 가지 발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굵어져 있기 때문에 굵어진 가지에서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안쪽 내외로 가지 발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르고 안쪽으로 측지 아상을 넣어서 가지 발생을 유도시켜야만이 착과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장방충에서도 결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지 비율이 3대 3대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과지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육질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 수세가 강해지고 착과량이 적어서 다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더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목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꽂는 결과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래서 꽃을 피우고 결과를 시키면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나무들은 결과지만 이용을 한다면 좋은 품질을 딸 수 있지만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꽃적과를 하거나 조기에 빨리 이런 적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수에 비해 가지고 착과량이 적절하게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꽃적과를 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정보우세 현상을 위해서 어쨌든 하단 기부 축지를 절대 굵히지 말아야 됩니다. 기부 축지가 굵어지면 밀식장애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축지 세력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상단부가 너무 강한 경우는 적절하게 가지를 잘라서 상단부가 굵어짐을 방지해야 되고 하단부 세력이 너무 약해져 그러면 좋은 눈에서 잘라서 상단부 세력을 강화를 시켜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단부 세력이 강해지면 하단부의 측지를 제거시켜 주거나 단축을 시켜서 상단부 세력을 돋아줘야만이 긴 새 모양의 수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측지 배치는 하단부는 가능하면은 X자형 배치가 하단부에 플러스형 더하기형 배치보다 더 길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의 측지 배치 시에 열간 작업로에 X자 측지를 구성해야만이 더 길게 결과지를 더 많이 배치 가능하고 측지와 결과지의 수세 안정에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지를 배치하게 되면은 열간 작업로 방향으로 플러스형으로 하단부에 배치하게 되면은 방제를 한다든지 적과를 한다든지 전정 작업, 사다리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하단부에 3개 내 4개가 X자형으로 배치되고 그 상단부에는 플러스형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상단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X자 곱하기형 가지를 배치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단은 X자형 곱하기형, 2단은 플러스형, 3단은 X자 배치형을 하면은 무난하게 잘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무 전체를 항상 긴 삼각형으로 유지해야만이 나무의 수명이 오래가고 햇빛을 골고루 비추어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밀식 재배를 성공을 하려면은 초기에 충분하게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충분하게 시간을 투여해서 유인하고 가지를 많이 발출시키고 적심을 하고 때로는 염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년간 충분하게 시간을 투여해서 고생을 하면 나중에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 10가지를 최소한 5-6가지 이상 정도만 충분하게 머릿속에 숙지하고 항상 전정을 하실 때 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나무를 다루시면은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림은 이 눈 위에 항상 유인끈과 이 클립을 갖고 다니면서 생육기 이전에 모든 가지를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가지 배치를 균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햇빛 공간, 햇빛을 더 많이 비추고 더 좋은 품질을 따고 공간 배치를 잘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안병이라는 것은 죽은 조직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도포제를 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긴 세모에 적절한 주간 대비 가지 분포를 잘 하시고 결과모지를 잘 구성하시면 이렇게 한 나무 내에서도 제식거리가 초미실재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20년생 넘은 나무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척지에 다양한 결과지를 잘 배치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큰 나무에도 이렇게 좋은 품질의 사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들은 저희 의성군의 사과발전연구 회장님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고 동농가 분이십니다. 이분이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3년간은 함께 잘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밭은 폐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의미는 이 밭에 기술을 투여하고 안 투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기술이 적절하게 투여됐을 때는 이 고품질의 사과, 이 큰 나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고, 폐원됐다는 것은 과원의 문제성이 많고 수세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이 낮고 착색이 안 되고 수량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수는 폐원됐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술이 품질을 좌우한다는 의미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는 외국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렇게 유통 매장에는 노란색 사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색 사과가 황색 사과나 약간의 녹색 사과가 20 내지 3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시나노 골드, 이 노란 사과, 원래는 이 품종은 일본 나가노 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 시기가 지나 로얄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붉은 사과마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과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착색제가 필요하지 않고 잎따기도 필요 없고 반사필름도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굉장히 적게 소요될 수가 있죠.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점이 더 많습니다. 맛이 굉장히 좋고 감산의 조화가 아주 잘 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장력도 깁니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이런 노란색 사과도 재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 동농가인데 지금 시나노 골드를 5,000평을 개원해서 3년 차에 2,000짝을 수확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를 생산하시면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사과가 과잉 생산됐다라고 되고 앞으로는 전망이 좋다라고 하지 않지만은 농가가 기술을 높여가 얼마만큼 좋은 품질을 많이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묘비는 사과의 길이라고 후지를 개발은 일본의 모리오카 시험장에서 했으나 이 품종을 성공시킨 사람은 동농가인 사이토 마사시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혼을 쏟아서 사과에 올인했는지 이 묘비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 말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결심한 지 50년이 되었다. 아직 그 말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갈림길에서 혼자 방황한다. 나는 그 나무에 혼을 접할 때까지 반드시 그 완성을 목표로 순례하는 것처럼 소원을 품고 걸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과나무에 올인하며 반드시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해서 분홍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법은 절대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과 재배 기술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재배 방법을 적기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기에 사과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너무 머리로 농사 짓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론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분홍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긍정성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실천하시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사과농사로서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라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